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AI 거품론을 잠재우는 듯했던 엔비디아의 최고 실적 매직이 반나절 만에 증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초반에 5%대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3% 이상 무너져 그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도 3,900선이 깨졌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금융시장에 분명히 거품이 있지만 당장 터뜨릴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7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12월 비연준의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만큼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아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 따라 엔화가 약세를 보여서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중단합니다.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오는 24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는 22일부터 주택구입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들의 연간 총량 규제에 따라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금산분리 완화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AI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웠는데 정부 부처 간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AI 투자 자금 조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AI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산분리가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가 논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발을 뺐지만 집중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AI 패권 경쟁에서 금산분리가 걸림돌로 작용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갑자기 금산분리 완화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AI 투자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대기업들이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산분리 완화가 뭔가 좀 걸림돌이다, 완화해야 된다, 아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시청자들에서 금산분리가 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조현성 교수님, 금산분리 규제라는 게 언제 생겼는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금산분리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은산분리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산분리.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근데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을 분리해서 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이렇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은행 그 소유와 관련된 규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에도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이전까지 다른 뭐 형태의 금융사, 뭐 종합투자, 종투사라든가 뭐 보험사,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좀 느슨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97년도에 이제 IMF를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부실 채권들을 계열 어떤 이런 그 금융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고 팔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그 결과 국민들한테 손해가 갔고 가깝게는 2013년에도 모 그룹에서 부실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계열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산업자본이 완전히 은행을 소유하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은행에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예금인데 그걸 이제 사금고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지금 뭐 활동을 하고 있는 경실련도 그렇고 많은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된 시민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예금자와 국민경제를 어떤 그 대기업 집단, 뭐 재벌 리스크로부터 분리하는 최소한의 방파제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왔는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쭉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지금 그걸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오픈의 창업자 샘 올트만을 만났을 때 했던데 안태준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샘 올트만을 만나서 이 금융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를 꺼냈는지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뭐 언론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금산분리를 완화함으로써 네.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AI 관련 이제 첨단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투자 이런 데 좀 더 제약이 많이 없어진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뭐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그 금산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쓰입니다. 이게 어떻게요? 뭐 아까 이제 뭐 은산분리하고 금산분리를 뭐 같은 의미처럼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건 적용 범위가 많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건 사실 그 기능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죠. 네. 은행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카드회사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벤처 투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사실은 어떤 금융 시스템에 야기하는 위험의 정도는 사실 다 다르죠. 뭐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은행이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지급 결제 핵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스템 위험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 자체에 대해서도 규제가 크지만은 방금 그 말씀이 오간 것처럼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산업 부문에서의 위험이 은행으로 금융 부문으로 이제 전가가 됨으로써 그런 이제 시스템 위험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은산 분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금산 분리를 비판하는 많은 부분도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의 불가피성을 많이 인정을 하지만은 사실 금산 분리가 되면 이게 말이 달라집니다. 사실 금융 산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부터 저기 뭐 벤처 투자사까지 벤처 너무나 투자까지 그 양상이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예. 그 모든 거를 사실 은행처럼 다 묶어가지고 산업자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소유를 못하게 하고 이런 규제를 사실 해야만 하는 하느냐.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 부호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은산분리하고 금산분리는 저희가 또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관련 법들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 은행법, 그러니까 은행법에서는 사실 그 금산분리. 비금융 주력자라고 해가지고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4% 초과해서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에 보면 이제 지주회사일 때 사실은 우리가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할 때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냥 이제 순환 출자라든가 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보던 그런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진 그런 기업 집단이 있고 정부가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이제 독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집단들이 있습니다. LG, SK. 예, LG, SK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런 이제 지주회사형 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그 공정거래법 그게 18조에 나오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우리가 아는 뭐 KB지주라든가 신한지주 이런 것들이 이 금융지주회사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회사 즉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지주회사가 있죠. 네. 금융지주회사 이외에 나머지 이제 그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는 언론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금산분리의 어떤 대표적인 규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규제가 물론 재벌들도 대기업들도 뭐 은행 지분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실제 기업들도 없는데 이런 은행에 대한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다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런 금산분리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 금산분리 완화 얘기가 대한상의 대통령이 운을 띄웠고 대한상의와 정부 경제부총리 간의 이 규제 완화 관련 얘기에서 나오니까 최태원 SK 대한상의 회장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금산분리 완화를 뭐 요구했다. 아니다. 최태원 회장은 자기가 요구한 게 아니고 AI 투자 확대가 시급한데 돈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거든요. 최태원 회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직접 요구한 건 아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도 그 최태원 회장 이제 인터뷰하고 인터뷰가 아니고 저 무슨 발표 그러니까 토론회인가 할 때 모두 발언하고 이제 발언하는 거를 봤는데 사실 뭐 금산분리를 콕 집어서 완화를 해달라 뭐 그런 표현은 이제 쓰지 않았고 뒤에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랄까 이제 설명 해명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새로운 제도, AI 등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만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그냥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으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근데 그 앞뒤로 해갖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정부 부처 관료들이 이제 맞장구를 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부총리? 예. 부총리가 예. 맞장구를 예. 화답을 했습니까? 뭐 이제 그 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뭐 다른 부처와 밤을 새더라도 뭐 방안을 찾아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그런 발언을 들을 때 약간 좀 그 귀를 좀 의심한 게 왜 다른 부처와 밤을 새는지 아니 그 뭐 이제 뭐 국민들이나 시민사회 이런 얘기는 뭐 안 들어보는 건지 좀 잠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고 일단 뭐 부처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시민단체 얘기도 들어보려고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했겠죠. 부처하고 밤을 새워서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금산부리를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AI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과 금산부리를 완화하는 것과 또 논리적인 연계성을 연결고리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얘기했다니까요. 아니요 그냥 대통령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이 뭐 그런 샘 부분을 올트만을 샘 올트만 고려. 만났을 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런 걸 하나를 한다고 했지 그 사이에 뭐 금산분리를 완화해야지만 뭐 AI의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도 검토한다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통으로 묶어서 요구하는 게 그 CV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금산분리 따라가지고 손자 회사 이 대한민국 CVC라 그러면 이제 기업이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그렇죠. 기업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이죠. 캐피탈. 그래서 CVC 100% 소유 의무 같은 걸 완화해 달라. 그러니까 뭐 100%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100% 다 내야지만 CVC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완화해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거 등등등을 풀면서 슬슬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틈을 만드는 거죠. 틈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벌의 뭐 은행 소유라든가 뭐 다른 뭐 금융회사를 통해 갖고 그 돈을 뭐 자유롭게 쓰고 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고 성공하면은 계열사로 편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한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금산분리 완화의 연결고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아니 정확하게 뭐라고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태준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이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한 건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마어마한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이다. 이 투자 경쟁 속도가 중요하고 규모도 많은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데 그게 이제 금산분리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숨은 연결고리를 저희가 찾아야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AI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요구가 되고 사실은 지금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지금 첨단 기술 기업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막대한 자금을 지금 거기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AI 어떤 버블론에 이제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150조 내 뭐 국민성장펀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국민성장펀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책펀드죠. 정책펀드의 일종이죠. 사실 정책펀드라는 건 결국 결국은 이제 공적인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정책 변화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고위험, 고수익 또는 고자본을 필요로 하는 이런 AI 분야에서 여러 가지 투자를 감당하기엔 사실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벤처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물론 지금 일반 벤처 캐피탈도 있죠. 벤처 캐피탈도 있지만은 그런 벤처 캐피탈 말고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CVC, 즉 기업형 그 어떤 대기업의 어떤 일종의 계열 회사로서의 그 CVC를 사실 많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반 벤처 캐피탈들 돈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CVC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단순한 돈을 받는 게 거기서 끝나기보다는 뭔가 대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산들 그다음에 국내외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그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SK든 뭐든 이제 다 AI라 이런 데 이제 집중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로서도 사실 자기들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는 여러 가지 기술과 제품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서로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금산분리와 AI 투자와 접점을 찾는 게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결국은 이제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CVC 그 기업형 벤처 캐피탈에 대한 수 있게. 규제인데 하는 건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제한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글만 하더라도 구글 벤처스라는 CBC가 있는데 거기서 13조 원을 지금 자산을 가지고 구글 있는데 벤처스. 예.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도 다 CB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요?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자를 하면서 그런 이제 AI 붐에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사실 지금 CBC라는 게 있지만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처음에 설립할 때도 100% 출자를 해라. 그다음에 해외 투자도 20%까지만 해라. 그다음에 그 자기 계열 그 기주회사 자금 말고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40%까지만 해라.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사실은 활용할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제한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한을 풀자라는 게 아마 지금 기업 쪽에서 원하는 뭐 하나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CBC 기업형 벤처 캐피탈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게 재개혁 요구 아닐까.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조금 좁혀서 최태원 SK 회장의 얘기가 직접적인 건 아닌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 CBC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CB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여기서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생산 시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CBC는 또 벤처 캐피탈 등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제 기업형 CVC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죠. 그래요? 모아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은 경쟁력의 원천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자본은 산업자본으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금융자본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이 할 때 힘이 생기는 게 경쟁력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CVC 그러면은 뭐 내가 100% 완전 돈 안 내고 남의 돈 뭐 소위 말해서 가져다가 자기 산업에 막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검증된 바도 없고 검증된 바도 없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업 측이요. 그 대규모 필요한 자금을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똑같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그럼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채권 발행, 채권을 발행하든 뭐 주식을 증산하든 뭐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제가 링크까지 한번 달아봤는데 들어가면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돈이고 의미가 있는 돈이라고 정부도 보는 건데 그런 것 등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치를 하면 되고 예를 들어 비전 펀드 같은 경우도 이게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뭐 여러 유한 책임 투자사, 그러니까 LP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우디 PFI 같은 이런 것들이 돈을 마구마구 넣는단 말입니다.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잠깐만요. 비전 펀드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인데 이걸 통하면 된다고 했는데 통화된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회의 자금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런 펀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CVC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제약이 있는 거죠. 100% 완전 출자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지난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그 김용범 정책실장은 펀드 운용사를 대기업에 좀 허용하는 방안을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CBC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큽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투자를 뭐 해외에는 20%까지만 해라. 그다음에 외부 자금 조달은 그 펀드 조성할 때 이제 40%까지만 해라.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20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CBC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다른 이제 벤처 캐피탈 형태도 많이 있죠. 창투사라든가 아니면 여전법상의 신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건데 그것들하고 비교해 봐도 부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을 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약사항이 많아서 지금 활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활용 사실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것들을 이제 사실 뭐 비전 펀드나 이런 것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해도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전법상의 신기사 아니면은 창투사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해도 그런 제한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정책 펀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 AI 붐에 저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그것만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전혀 시장의 요구와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성장펀드 뭐 150조로 이제 만든다는 건데. 150조만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죠. 규모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근데 이제 CVC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부채 비율 200% 제한 뭐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만 외부 자금 조달 비율 규제 여러 가지 작년인가 뭐 언젠가 모르겠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된 브리핑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실제 200%까지도 지금 하지 않아요. 현재 실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200%까지 제한을 해놨으니까 규제다. 200%더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CVC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은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걸림돌이냐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활용을 때문에 못 하니까 돈을 지금 그거 예, 가지고 예. 이게 현 제도로 가지고는 제대로 된 해외에 예를 들어서 괜찮은 스타트업이 있다. AI 관련한 스타트업이 있다. 그거 하나 하려고 해도 몇 조 원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직 것처럼 활용되기 시작을- 활용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부채를 이제, 레버리지를 할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거죠.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의 경쟁력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투자 회사, 예를 들어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비정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냥 이 투자를 위해서 나오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투자사들이 뭐 이제 개인이나 뭐 기관에 뭐 여러 가지 펀드를 모아가지고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산업자본이 그 투자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는 예, 산업자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 펀드 최소한 그 투자 투자자, 회사는 투자. 그냥 그건 투자를 하는데 목적인 거지.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뭐 공장 운영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지금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역사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어떤 뭘까 신뢰를 주지 못한 면도 그래요.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러면 저희 SK 하이닉스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예. 쭉 이렇게 앞에 좀 살펴보니까 이 금산분리 완화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가 있다. 기업의 성장 시대는 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도 조금 필요하다고 손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인데 최태원 회장의 그런 취지는 지금 공정거래법이 예. 조금 현실에 지금 예, 시대에 안 예. 맞는다 이런 인식이에요? 어떤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법상으로는 사실 이제 2조 원이 넘어가면은 대규모 상장 회사라고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지배 구조상의 엄청난 이제 규제들이 지금 붙어 있고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이제 기업 집단 기준으로 5조 원이 넘어가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GDP의 0.5% 즉 대충 계산해보면 10조 원 남짓이 되는데 그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그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그 해당 규제들이 얼마만큼 많냐라는 걸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얼핏 언론에서 봤을 때는 뭐 300 몇십 개 이른다. 그 규제. 10조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되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의 성장을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내가 기업을 하면서 내가 2조 원만 넘어가면 이게 이만큼 규제가 붙는데 뭐 1억 얼마에서 굳이 내가 2억을 넘겨서 성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게 우리 기업의 성장, 국가 경제의 성장을 많이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 같은 게 왜 단계별로 그렇게 오히려 늘어나냐? 성장을 하고 잘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오히려 규제를 늘리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 예. 조현성 교수님 혹시 뭐 뭐 지금 기업 말씀하신 규모별로 커지는 데 예, 따라서 늘어나는 규제.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오늘날 무슨 뭐 AI 시대 뭐 등등등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원론적으로는 뭐 전혀 틀린 말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건 변해가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슬쩍 또 이제 금산분리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뭐랄까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그리고 취지, 지금까지 신뢰하기 그리고 어렵다. 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관하가 연결이 돼서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은. 예. 아직 뭐 정보 초기고 어떻게 모르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어느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금산분리 얘기했습니다. 완화에 부정적이다. 예,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그렇죠. 충실해야 된다. 이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원장이신데 맞습니다. 무슨 취지일까요? 이건 투자회사 설립 저는 안 뭐 쓴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투자회사를 만들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뭐 이게 그냥 사실 중학생이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한 문장 아니 아닙니까?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금을 예.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달라는데. 그러니까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완화를 해야 되지만 그게 굳이 뭐 금산분리 갖고 투자회사 만들어갖고 우리 마음대로 뭐 돈 끌어다가 쓰고 뭐 활용하고 하는 데 있어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재계가 지금 금산분리나 공정거래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공정위 수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 부진의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투자 전략과 지배 구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투명한 지배 구조. 아직도 불투명한 지배 구조. 아, 그래요? 예. 거기까지 우리가 토론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토론하지 않기로 하고 빅테크 기업들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 일본 손정희 회장 아까 그렇게 표현했고 네. 미국 빅테크들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사실 CBC라는 게 담당하는 벤처 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벤처 투자사들은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CBC 유형의 벤처 투자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벤처 투자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언론에 따라서는 네. 뭐 30% 50%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게 뭐 몇백억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글 벤처스 같은 경우 뭐 자산이 지금 13조 원이라고 하는데 예.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걸 왜 그러면은 자꾸 이 금융하고 산업을 왜 분리시켜야 되냐 왜 재벌들은 금융을 하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이미 산업자본이 거기 은행 소유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지분 규제 완화가 돼 있죠. 인터넷 전문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지금 여러 가지 투자사들을 가지고서 그 투자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그러면 거기는 다 산업자본이죠. 아까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업이 산업자본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본질적으로 산업자본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고. 갈수록 우리가 신기술에 이게 발전하고 사업 양상이 달라지면서 결국 모든 산업이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 플랫폼에서 지금 융합을 하고 있는 거죠. 네이버나 그런 데서 네이버 페이나 여러 가지 카카오에서 카카오 페이를 하고 하는 것들 다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 경제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고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금융하고 산업은 분리돼야 된다. 특히 재벌들은 금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일종의 그 종교 신념 같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 그러면 조현성 교수님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예. 예를 들어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 보면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M12라든가 아마존의 알렉스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자본시장 투자회사 규율 아래 움직이는 벤처 캐피탈인 겁니다. 이게 VC로 하는 거지. 지금 뭐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기업이 참여하는 CVC 갖고 지분 소유 완화해가지고 뭐 그걸 가져다가 뭐 자기 산업에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자본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본인 거죠. 네. 금융자본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금융시장은. 그렇게 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자본이 이런 거를 마구마구 운용을 하면서 본인들의 굉장히 투자, 모험, 이 벤처가 있는 쪽에 계속 그냥 돈을 넣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 미국 빅테크들은 그냥 그런 벤처 기업들, 그러니까 본 기업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한 M12 이런 거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면은 이런 데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벤처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산불 얘기하면서 은근히 나온 얘기는 반도체 AI 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 돈이 없다. 그러니 CVC를 완화해라.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CVC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서 돈 끌어다가 그러면 우리 반도체 공장 짓는데 투자하겠다. 지금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 그런 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 모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안태준 교수님께서 뭐 조현성 교수님 말씀하신 CVC를 통해서 사실 CVC는 벤처 캐피탈이니까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금산분리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고 구윤철 부총리 얘기했고 최태원 회장 얘기하면서 이게 연결고리가 조금씩 끊어지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좀 힘든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사실은 아까 뭐 미국은 벤처 캐피탈이 뭐 증권법에 따라서 하니까 뭐 괜찮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사모펀드의 일종이죠. 사모펀드 일종이라는 건 공모펀드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사모펀드는 우리보다도 규제가 더 없죠. 우리는 사실 사모펀드가 기본적으로 공모펀드의 규제에서 일부 특례를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CBC 공정거래법상의 CBC는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보다도 더 제약사항을 많이 걸어놨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해놓고 지금 그런 것조차도 지금 마치 이제 여러 가지 미국하고 사실 비교하는 거는 사실 안 맞다라는 생각이고. 30초씩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지금 두 분 얘기 보니까 쉽지 않은데
만약 결론이 안 나면 AI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조현성 교수님은? AI 투자금 군사분리 완화가 안 됐다 이러게 되면. 네, 기업이 보유한 뭐 유보금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 거고 채권 그리고 조달, 뭐 채권 마련이라든지 증자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국민선장 펀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달을 하면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태준 교수님 어떻게? 예, 자금 수요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자금을 이제 필요로 하는 데에 요구에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실제 벤처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 CBC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CBC.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금 조달 수단은 다양할수록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좀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그런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합리화하고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막연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현대 트렌드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투자 자금을 마련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통 제조업은 물론 첨단 산업에서도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우리나라가 유독 뒤처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인데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1,000만 명을 넘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디지털 금융,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손병두 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토스인사이트인데 이게 토스뱅크 자회사인가요? 어떤 회사인가요? 토스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걸 예, 버릴까? 그 밑에 토스 뱅크도 있고 토스 증권도 있고 작년 1년 전에 만들어진 금융 경영 연구소가 토스 인사이트입니다. 네. 예, 제가 그 새로 생긴 법인의 대표를 맡은 지 그렇군요. 1년 좀 넘었습니다. 새로운 금융의 혁신을 좀 꾀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뭐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금융 혁신, 금융 접근성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거 시청자들 보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좀 발행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조금 논의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금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는? 예.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글로벌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는 좀 달리 예.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주역이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우리도 도입을 늦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겠다. 또 외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의 논거가 사실상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입을 마냥 늦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고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도입해야 예. 되는데 예.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되는데. 그런데 미래를 이건 다가올 미래인 건 맞는데 그럼 어떤 미래를 준비할 거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입은 해야 되지만 도입 단계에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좀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국회에는 많은 법안들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한 7개 정도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 내에서 정부 입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각각 좀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현재 그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신중한 입장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 안에 확정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국회는 지금 현재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그게 어떻게 쓰일 수 있나요?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디지털로 발행이 되지만 그 가치가 법정화폐하고 1대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가격 변동 없이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큰 기능은 결제하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해 준다라는 기능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돈의 기능을 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 그게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조건과 기능을 돈 자체에 심는다. 예컨대 어떤 특정 날짜에 자동으로 송금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만 그 돈이 쓰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돈에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뭐 소년 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입을 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의 그 조건도 굉장히 특정할 수 있고 하는 용처도 특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 투명하게 할 수 프로그래머블 있다. 머니라 그럽니까?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환 관리에 좀 불안 우려라든지 통화 정책의 어떤 뭐 문제라든지 바로 한국은행이 이걸 조금 원칙으로 찬성하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은행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게 한국은행의 주장 같은데요. 은행부터 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은행부터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제한적으로 시작해보자라는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발행하는 주체의 어떤 그 신뢰성, 투명성, 유통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스테이블 코인을 현찰을 받아가지고 코인을 발행하는 거니까 그 유동성이 어떤 담보로 계속 제대로 잘 보관돼 있는지 또 외부 감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의 발행업자들은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니까 약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은행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발행을 하자라는 주장을 이제 한국은행이 하고 계신 거고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뭐 KY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Know Your Customer. 예, 그 고객의 신원 확인도 은행 중심으로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자금 세탁 방지 기능도 은행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민간의 창의나 혁신은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들을 높여놓으면은 일단 안전하게 출발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민간의 플레이어들의 어떤 혁신성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절충안을 좀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민간 하고요. 기업들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지금 당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거는 컨소시엄 위주로 발행업자들 라이센스를 부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은행과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업하고 은행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발행업 인가를 받고 그들 중심으로 먼저 시장을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은 또 조금 문을 넓혀줄 그럴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좀 그런 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은행부터 출발하는 건 너무 좀 소극적이니까 뭔가 조금 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처음 출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은행 중심으로만 가면 그런 구도가 너무 고착화가 되면은 이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원하는 민간 시장의 그런 혁신성을 수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꼭 끼는 거는 필요합니다만은 네. 예 그렇지만은 은행이 중심 역할은 하지만 거기 시장의 주인공으로 은행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에서 발행이 가장 많이 당연히 이제 가장 1등이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미국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킨 자기 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나라가 별로 없죠. 발행을 시도하는 나라는 많습니다만 시도하는 나라는? 예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죠. 아, 그래요? 예, 유럽에서도 EU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거기도 유럽도 우리처럼 대륙법계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이 형성되는 좀 그런 특징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서 이미 시장이 만들어진 미국 중심으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달러 연동된 테드하고 서클 네. 두 개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 예. 그 중에 대부분은 테더와 서클이고요. 두 개. 예, USDT, USDC 그렇습니다. 두 개가 예. 거의 뭐 압도적인 거잖아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발행되더라도 설 자리가 있겠느냐? 저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설 자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아예 만들지 않는 거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 금융의 인프라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미래가 바뀐 다음에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다 이러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거는 저희 후세대들에게 할 변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도달할 점은 좀 미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예. 또 시장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용처를 만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는 USDT, USDC가 시장의 이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쓰임새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소극적이거나 이런 생각으로 발행하지 않으면 미래에 펼쳐질 그런 신세계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예, 이웃 일본도 뭐 시작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래요? 예, 했습니다. 아직 출발은 미약한데 예. 의외로 일본 그 공무원들이나 제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이네요. 예, 금융 근데 쪽에. 가상자산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크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보수적인데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잖아요. 네. 선다선 앞서 나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 가상자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금융의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가상자산 붐이 한참 일었던 2017년을 생각해 보시면 예.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빠른 행동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가상자산 관련된 광풍이 많이 일었을 때 그렇죠. 여러 투기적 행동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해킹이라든지 자금 세탁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들어갔고 금융위에서는 법적인 어떤 특별한 기반이 없지만 남의 돈을 맡아서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업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그런 원칙도 발현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덕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제도를 가져간 덕분에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해킹 방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안 측면도 그렇고요. 가상자산 하니까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가격은 보통 우리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뭐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이 가격의 가장 큰 변수, 영향은 뭐가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건 어떨까? 어떻게 보세요? 예, 가상자산이 어엿한 투자 대상으로 확립된 것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여전히 위험자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위험자산이다. 일반 전통적인 금융자산에 비해서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가장 큰 거는 일반 전통적인 투자 자산하고 똑같이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요. 예, 네. 돈이 많이 풀리면 아무래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견을 하죠. 예.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아직 각국에서 확립된 기준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어떤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라든지 조세 정책이라든지 네. 뭐 비트코인 ETF가 승리될까 안 될까 이런 이슈들도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 트렌드죠. 예.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든지 AI의 기술이 발전이 됐다든지 인프라가 토큰 관련된 인프라가 더 발전을 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토스 인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있습니까? 전망치가 따로? 예, 저희 연구소는 특정 자산의 가격을 그러니까?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네. 전망치를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이 지금 자기의 플랫폼으로 이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이걸 예. 우리가 뭐 신금융이다, 미래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미래금융을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장애물, 규제 뭐가 좀 있을까요? 장애물이? 우리나라의 이제 법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예.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전통은 미리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반면에 금융이 발달한 영미법계 국가들, 예. 영국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굉장히 금융 혁신도 많이 일어나고 크게 발전해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일단 혁신이 먼저 출현하고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법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법이. 요인인데 그렇다고 지금 어떤 법이 지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법이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법이 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제가 좀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이 혁신을 좀 가로막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예. 아까 앞에 프로그램에서 금산분리 얘기가 많이 금산분리, 나왔습니다. 예. 금산분리라는 건 이제 82년도부터 시작이 된 아주 큰 금융에 있어서의 네. 제도적인 원칙인데요. 예. 그 전에는 금융과 산업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앞서 잠깐 토론에 나왔듯이 최근의 트렌드는 비금융 산업자본이 금융을 실제적인 금융 서비스를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우리가 네. 돈 맡겨놓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선불 그렇죠. 충전을 한다든지 뭐 애플도 요즘에는 카드업도 하고 또 지금 일단 구입을 하면은 나중에 페이하는 그런 후불 기능도 제공을 예.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플랫폼 중심으로 금융업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변해 가고 있고 예. 앞으로는 금융하고 비금융이 계속 구분 없이 융합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82년도부터 이제 금산분리가 엄격하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역시 미래금융에 있어서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플랫폼 중심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거기서 사실 은행이고 증권이고 보험이고 다 똑같이 예. 구별 없이 이용을 하는데 아직도 업종별 칸막이 규제가 남아 있다는 거. 업종별 칸막이. 예. 그다음에 규제가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라서 온라인 시대의 어떤 혁신 서비스를 포용하지 못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금융,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손병두 토스 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산분리 완화가 논란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금산분리 취지인데요. AI 투자 자금 조달 관련해서 이 규제가 장애물로 지목된 겁니다.
빅테크의 자금 조달은 AI 거품론의 불씨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투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산분리 완화가 될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될지 불투명하지만 AI 패권 경쟁의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